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 게 한동안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우리나라 웹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만화방에서 만화책 보던 이 세대들은 이 웹툰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는데 이게 진짜 무슨 경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너 어떻게 나스닥까지 갔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끝내주는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창환 세종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너무 많이 뵈서 익숙한데요. 네, 저희 또 이렇게 맞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만화방에서 어릴 때 만화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연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네, 네. 그리고 카멜레오넷이 허영만이죠. 카멜레오넷이 이런 만화를 막 만화방에서 보다가 중간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랬던 세대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다니고 있었는데 삼성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제가 테크 산업 연구하느라고 웹툰을 들어가 봤는데 네. 강풀이라는 작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강풀의 26년을 시작하니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다 보고는 웹툰이 이를 뭔가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강풀 웹툰을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강풀의 웹툰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네. 그런 것처럼 기존의 만화의 형식을 완전히 뒤집고 독자층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한국 만화가 웹툰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도 만화방 만화와 만화 잡지 만화를 그렸던 원로 작가분들은 지금의 한국 만화의 현실에서 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만화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되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만화가 최고로 시장이 커졌을 때가 90년대 후반입니다. 86, 88 올림픽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화방 만화와 일본 불법 복제 만화가 한국 만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슬램덩크나 이런 것들은 주인공 이름이 다 달랐어요. 불법 복제하다 보니까 출판사마다 다른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됐었는데 드래곤볼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되면서 일본 만화들이 계약이 정확하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86, 88 올림픽 이후에 생겼던 경제적 부항이 우리나라에서 결론적으로 만화책을 사보는 문화를 만든 거죠. 만화 잡지가 막 활성화돼서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한국 만화 산업이 일본만큼 잘 될 수 있다. 7천억, 8천억 시장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IMF가 뚝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화 잡지가 다 도산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화 잡지를 통해서 공모전으로 등용되던 모든 전문 만화가들이 등용문이 닫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만화, 특히 강풀 같은 그런 작가들은 자기 개인 홈피나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다가 만화를 올리게 되는데 그 만화가 책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출판 만화 형식의 종이 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만화를 그리게 된 거고 그게 2000년 초에 다음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웹툰은 어려움 속에서 또 불확실성 속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예술이다. 또 이런 콘텐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20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웹툰의 시장 때문에 한국 만화의 가장 중요한 건 카믹 제너레이션이라는 한국의 만화 세대는 대학 가면 끝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만화를 보다가 애들이 보는 네, 다 애들 본다고 만화책을 안 보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사실 만화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려요. 성인들은. 지하철에서 만화책 보는 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PC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웹툰은 결국 카믹 제너레이션을 중장년층 확장시킨 기능이 있었지만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PC로 봐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없는 거죠. 이동성이. 화장실 갈 때 모니터 들고 갈 수도 없고 들어 누워서 모니터 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깬 게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한 거죠. 그렇군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수백 권의 만화책을 이 조그만 화면에 다 볼 수가 있고 거기서 강풀이 만들었던 우리가 스크롤 웹툰이라고 그러죠. 아래 위로 쭉 영화 스토리텔링처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보드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연출 형식이 처음으로 등장하니까 이제 세대 구분, 시간 구분, 장소 구분, 웹툰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웹툰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이 컨텐츠 시장에서 가장 강자로 부성하긴 했지만 해외 진출이 어려웠어요. 당시에 이제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망을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최근 이슈가 됐던 그 라인. 카톡이 한국이고 라인은 일본 중심으로 또 일본 시장에 주식 상장을 했고요. 그 라인이 전 세계 망을 구축하자마자 네이버 본사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라인망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사업을. 그 첫 번째 사업을 한 게 웹툰을 깐 거예요. 웹툰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그 웹툰을 가지고 라인망도 확장시키면서
굿즈 사업도 하고 다양한 걸 해보자고 한 건데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메신저에서 웹툰을 보는 사업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라인에서 라인 망가가 시작된 거죠. 네. 라인 망가, 라인 웹툰이 시작된 건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시장 확장이 안 됐어요. 2010년 초에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운이 좋은 게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전 세계 1020 세대가 집콕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결국은 웹툰이라는 형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1차 혁신이 되고 2차로는 코로나 시기에 모든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집콕 경제 때문에 발생한 디지털 컨텐츠의 수요가 결국 웹툰으로 몰리게 되면서 전 세계 청년들이 웹툰을 알게 되고 그 웹툰으로 한국 웹툰의 원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시장이 바뀐 OTT의 드라마, 영화를 바로 볼 수 있는 시대. 결국 한국의 연예인들, 배우들이 OTT 때문에 한국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웹툰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장 빠른 시간에 검증된 시나리오를 가장 빨리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초고속 원작이다.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이미 이 디지털 시대 내 상황 내에서 얼마나 많은 UV 사람들이 많이 재방문하고 많이 왔는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는 영화처럼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배경과 캐릭터 얼굴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캐스팅이 빠르죠. 그러니까 OTT 경쟁 속에서 OTT가 여러 개가 이제 범람하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장 빨리 만드는 OTT가 구독 경제에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투자된 돈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가능성 있는 작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작으로 웹툰만 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 전에 뭐 소설 같은 원작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더 훨씬 빠르죠. 효율적이다. 훨씬 시장 빠르다. 검증도 끝났고 캐스팅하기도 쉽고 헌팅도 다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 맞는 웹툰을 헐리우드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특히나 또 코로나 시절에 촬영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한국의 이 촬영 기술이나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고 왕자의 게임의 한 편 제작비가 오징어 게임 전체 시즌의 제작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BBC 같은 데서 어이가 없는 거죠. 우와, 그 사람들 어떻게 그 돈 갖고 그걸 다 만들 수 있어? 게다가 원작은 또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웹툰이 2020년대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 형식으로 등극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웹툰의 원작자 내지는 그 원작자의 제작사가 갖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할까요? IP, 그 권리하고 OTT, 넷플릭스 같은 OTT의 오리지널을 납품하는 그 제작자들,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거. 그게 이제 초창기 오징어 게임 시즌 1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매절식으로 산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판권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습니다. 작가한테는 원작 이야기만 있는 거죠.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한국 웹툰이 사실 그런저런 불공정한 거래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시즌 2, 시즌 3가 되면 결국에는 작가 IP를 일정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과 더불어서 바로 그런 주도권을 더 갖게 됐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상장이라는 같습니다. 게. 전체적으로 세계의 웹툰 시장 규모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웹툰 시장 규모가 1조를 넘어서서 1조 5천억 정도 시장 규모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시장 규모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정도 시장 규모가 그대로 유럽에도 생겼고 북미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한 4, 5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참 신기하게 그 정도 규모가 이번 나스닥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의 상장 총 가액과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명으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WBTN이라고 이렇게 커트가 나와 있던데 바로 그 종목이죠. 그래서 4조 원 정도로 상장이 시작되는데 좀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도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시장 규모다. 또 그렇게 참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정도 시장 규모가 됐고 나스닥에 상장 기업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웹툰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한국은 원맨 원 IP입니다. 만화가가 시나리오와 그림을 다 그리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원작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시장이 다릅니다. 미국은 다 아시는 DC 카믹스나 마블 카믹스는 작가한테 IP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블이 스파이더맨을 100% 가지고 있고 시즌이 바뀌면 이야기 작가한테 일정 정도 비용을 주고 사고 일러스트 작가에게 그림을 일정 비용을 주고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스파이더맨부터 엑스맨 전부 다 마블 거기 때문에 마블이 자신이 갖고 있는 IP를 합쳐서 어벤져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특히 북미 지역의 10대, 20대 만화가를 하고 싶은 작가들은
평생 IP를 한 번도 못 가진 친구들입니다. 아. 그런데 한국의 웹툰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네. 우리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청년들이 누구도 언제나 자신만 있으면 네. 자기 작품 그래서 업로드를 시키게 되고 네, 네. 업로드가 댓글과 조회수로 판정이 되면 연재가 시작되고 아. 그럼 그 IP를 온전히 자기가 100% 갖게 되는 미국 시장에서도 혁신이죠. 아, 네이버 웹툰이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금 좀 모이고 있나요? 그러면 외국의 작가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지금 한국 시장만큼 커지고 있고 네네. 그게 프랑스 중심에 유럽에도 커지고 있고 네. 근데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네이버 웹툰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 웹툰이 구축한 그 플랫폼 거기에 한 600만 명 정도의 창작자가 모여 있다 이렇게 예. 돼 있던데 그 근데 숫자가 창작자가 아니라 맞습니까? 독자 아, 독자. 독자가 네, 예, 독자고요. 방문자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그 라인 웹툰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번역입니다. 이 웹툰은 은어, 비어, 소가 많거든요. 네네. 또 보시면 아다시피 의태어, 의성어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4단계로 뭐 거기 진출했던 우리 유학생 네. 아니면 한인 2세, 3세, 한국 문화에 대한 K컬처의 마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4단계로 번역을 했는데요. 네. 그런 번역 말고도 재밌는 건 한국 문화에 대한 마니아층들이 한국 웹툰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들이 자신의 문화로 대사를 새로 써버려요. 아, 그러니까 웹툰은 똑같은 웹툰인데 줄거리가 전혀 다른 웹툰이 해외에서 연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씁니까? 새로 쓰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독자입니까? 불법 시장이죠. 아, 불법 마켓에서 불법 시장이네요. 암시장에서 네. 한국 웹툰이 떠면서 그 웹툰에 대한 번역이 새로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라. 아.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은 그 시장을 양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번역 그 버전에다가 번역비를 주겠다. 아,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죠. 정상적인 번역 구조와 자체적으로 발생한 번역 구조를 다 인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면서 나와 생각한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한국에서 만든 웹툰의 한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진물들 네네네. 한국의 대부분 액션물들이 캠퍼스 일진물들이 대 1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일진물이 안 먹힙니다.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또 일상툰 같은 거 매일매일 사는 거 일기처럼 올리는 한국의 웹툰들이 해외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현지에서 먹힐 시나리오를 빨리 구하자. 그래서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카카오 웹툰도 그렇고 캐나다와 미국 본 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웹소설 플랫폼을 다 사들였죠. 그 이야기를 원전으로 해서 네, 또 네. 작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 이게 지금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돼가지고 그게 완료된 시점이 이번엔 나스닥 상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굉장히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네요.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은 일본 영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금지돼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또는 뭐 만화 들어오는 게 금지돼 있었을 때 우리도 다 그렇게 다 복제를 막 받죠. 불법으로 막 번역한 게 있었어요. 네, 조잡한데 되게 그게 더 재밌기도 맞습니다. 하고 되게 한국의 유머도 섞여 네, 네. 그랬던 뭐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 걸 양성화해서 네, 네. 플랫폼화했다 그런 네, 네. 거죠. 현재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죠? 월간 이용자 수 이런 개념이 있나요? 예를 저는 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고 네네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작품이 만들어지면 업로드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네. 이 표준화된 시스템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이 현재는 지역별로 분리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작품밖에 못 보잖아요. 네네. 이게 분리돼 있는데 어느 시기에 이게 전부 다 전 세계가 통합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시장 속에서 시장의 작품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네이버라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라인 웹툰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갔지만 광고 시장의 혁신입니다.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PC로 가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네이버의 본 홈페이지를 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앱 경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앱도 그냥 네이버 앱을 여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오는 게 네이버 웹툰 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앱에다가 만든 게 뭐냐? 조석의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이 있잖아요. 웹툰 다 보면 마지막에 작품 끝에 빅 배너라고 광고 배너가 걸립니다. 네. 컨텐츠에 직접 배너를 걸자. 아. 그게 새로운 광고 수익 모델이 됐고요. 그걸 우리가 PP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프로핏 쉐어링. 그러니까 광고주가 네이버에 광고를 맡기면 인기 있는 컨텐츠 밑에 배너를 걸고 배너를 수용자가 와서 보는 만큼 그 작가한테 일정 수익을 주는 겁니다. 작가한테. 네, 작가한테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석이라는 작가는 연재함으로써 받는 네이버 웹툰의 월급 말고도 PPS로
돈을 받게 되는데 네네. 그 수익이 거의 1대1 정도예요. 네. 이 연봉의 배를 또 PPS로 벌어들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네이버 웹툰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확장시킬 수 있는 상장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의 가치가 광고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PPS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만약에 미국에다 PPS를 걸면 저는 광고의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작가한테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한 김중근 대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상장하면서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은 상품을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작가가 성장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이버라는 기업도 살고 네이버 웹툰도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작가도 수익이 좋아져서 작가 수익이 좋아지면 더 많은 시나리오 작가나 스태프들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원작이 나오면 더 시즌제는 강화되고 그 이야기가 헐리우드 중심의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으로 자리 잡게 되면 네이버 웹툰은 웹툰 플랫폼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가장 큰 영화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광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번쩍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드라마든 뭐 신문이든 뭐 뉴스든 뭐든 광고를 기반으로 미디어가 다 성장을 해왔는데 웹툰도 그렇게 많이 보시면 이것도 미디어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광고 매출 생각 안 했다는 게 근데 좀 웹툰이 새롭네요. 처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 등장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포털 사이트의 집객 때문에 그랬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의 사람들을 더 많이 집객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네이버나 지금 카카오가 된 다음에서 네네. 웹툰을 보게 했죠.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료 만화와 유료 만화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게 유일합니까? 다른 나라는 전부 유료죠. 아. 컨텐츠를 공짜로 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 돈 내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일본 시장이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일본 자체의 유료 매출 규모가 만화 웹툰 포함해서 규모가 한국과 유럽과 미국을 다 합한 것보다 일본이 큽니다. 더 커요? 네. 4, 5조 이상인 건가요? 그게 일본 시장이 워낙 큽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 4, 5조 중에 네. 절반 이상이 일본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절반 됩니다. 이상이? 예. 그래서 그 일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결국은 또 웹툰 시장 전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카카오가 만든 피코마라는 플랫폼과 네이버가 만든 라인망가의 대전쟁이 동경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판을 보고 있는 그동안 있었던 일본 최대 출판사들 고단샤, 슈에이사 이런 데가 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국 만화 잡지를 더 축소시키면서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전진하고 있고 그 시장에 또 새로 등장한 신흥 강자가 아마존과 애플도 웹툰을 하겠다고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전 세계가 이제 웹툰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 프라임도 그렇고 애플 TV도 그렇고 빨리빨리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플랫폼에 있는 원작을 가져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계약도 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갖고 있으면 빨라지니까 결국 플랫폼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예측을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웹툰 플랫폼이 나스닥에 네이버가 상장했다는 의미는 웹툰 플랫폼 미국 갔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국 그 시장이 OTT의 앞으로의 방향과 발전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핵심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 IP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 예를 들면은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MS라든지 뭐 MS는 게임은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구글도 그렇고 결국은 이 플랫폼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지금 3조 4조 하고 있는 이 회사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5조 6조가 되더라도 그걸 살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야 분명히 나라면 사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김중구 대표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1, 2년 전에 그 나스닥 상장 준비한다는데 상장했다가 그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살려고 하면 이해진 의장이 팔까? 라고 제가 농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이 팔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김중구 대표 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이버만큼 준다면 팔 수도 있겠지. 근데 네이버 주식 종가가 30조, 40조입니다. 근데 그건 애플이 볼 때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딜이라는 게. 그럼 통째로 사버린다면 네. 더 재미있는 상황이 그러네요. 나올 수도 훨씬 있다는 재밌는 겁니다. 상황. 그리고 이제 메타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그런 기업들이 확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메신저 필요하면 메신저 사고. AI 필요하면 AI 사고. 뭐 구글도 뭐 딥마인드 자기들이 사가지고 알파고 만든 거지 뭐 자기들이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성장한단 그 말이죠. 시뮬레이션 중에 가상 드라마를 따져본다면 그런 빅테크가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살 수도 있다는 설정 하나. 네네. 두 번째는 반대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를 매입을 해서 본인이 영화사를요? 거대한 컨텐츠 기업으로 디즈니처럼 정말 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진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헐리우드와 웹툰 어떤 이 연결점이 있습니까? 자, 지금 10대, 20대가 웹툰을 보고 자라오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원작은 한국 웹툰이 원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작가가 생기고 있어요. 유럽의 작가가 생기고 있고 또 미국의 캐나다의 좋은 웹소설 IP가 웹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의 IP가 성장하면서 헐리우드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면 그 주도권을 네이버 웹툰이 가지고 영화사로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히트작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디즈니식의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털 사이트라는 그 사업 모델의 한계 부닥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돌파하는 돌파구로 그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즘 뭐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MG와 MG 다음 전 세대를 구분하는 거는 검색할 때 네이버를 찾느냐 유튜브를 찾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를 찾는다는 거는 MG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네이버가 가장 중요한 검색기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네. AI 역시 그렇고 그럴 경우 이걸 뚫을 수 있는 또 새로운 비상구가 뭐냐 네. 하여튼 볼 땐 저는 이번에 나스 상장을 통한 네이버 웹툰의 IP 산업 이게 미국 OTT의 구독 경제를 흔들면서 네네. 헐리우드 전체 생태계를 한번 한국이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다른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인수합병하면서 성장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컨텐츠 비즈니스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전에? 지금 우리가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사들 6대 7대 영화사들 보면 전부 다 언론 기업과 언론 재벌과 네. 영화사들의 합병으로 계속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네. 이런 구도가 디즈니도 사실은 M&A로 다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ABC란 방송 시작해서부터 네네네네. 뭐 하다못해 스타워즈까지 다 사들이면서 네. 거대한 기업이 됐거든요. 그 저는 이제 네이버 웹툰은 그 전쟁에 들어갔다. 워너 브라더스도 타임 워너 그룹이 그렇습니다. 되고 뭐 그랬던 거죠. 네네. 미디어하고 합병하면서. 네. 그러면 그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을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국의 웹툰 플랫폼 하나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진출을 해서 거대 양성자본 투자를 전 세계 자금을 받는다. 네네. 이건 아주 단편적인 네. 분석이고요. 이제는 이 네이버 웹툰이 웹툰 플랫폼이 아니라 헐리우드 중심의 컨텐츠를 만드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상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시작했다. 거기에 들어온 자본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이제 원작만 팔고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이. 우리 원작이다. 지분을 가지고 라이센싱 비용을 받고 팔고 있는데 저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리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LICO. 네네. 리코라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이 100%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그 회사가 웹툰을 만드는 프로덕션입니다. 근데 그 리코에서 만든 좋은 작품들이 현재 네이버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이버가 이미 국내에서 그런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화사나 애니메이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을 많이 M&A로 사들였습니다. 이제 그 노하우를 가지고 헐리우드에 가서 그 투자비가 들어오면 광고 모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돈까지 수익이 나면서 그런 수익과 투자비를 통해서 헐리우드의 알짜 기업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 빅테크 기업이 네이버 웹툰을 살 수 있다는 시나리오보다 네이버 웹툰이 빅테크만큼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의 전체적인 시장의 성격과 회사의 어떤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번에 그런 게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주도하는 넥스트 빅테크 같은 그렇습니다. 컨셉을 지금 근데 말씀하신 사실 것 같아요. 한국의 그 IP가 한계가 명확했던 게 뭐냐면 배우의 한계였어요. 장동건 배우가 아무리 회사 A급이어도 네. 외국 가면 B급 뭐 저기 악당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의 20들 20대들의 배우들의 이 체격이 네. 거의 똑같습니다. 헐리우드랑. 네. 그리고 또 이 BTS를 포함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외모가 이미 헐리우드를 장악이 끝났거든요. 외모도 그렇게 예, 됐습니다. 성장한 이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외모와 연기력과 연출력 이런 것들이 이미 서양 고객들이 보기에도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IP를 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졌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원작 IP만 미국 현지형, 유럽 현지형이 제대로만 검수가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
사실 네이버 성장성을 놓고 이제 이 주식시장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인터넷 산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얘기가 지금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미국에 상장해서 좀 자금력을 확보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림이시네요. 네. 혹시 그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나 네이버 측하고 이런 얘기 좀 해보셨어요? 경영진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접촉하는 분은 김중구 대표밖에 네네네. 없는데 김중구 대표가 서울 공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네. 근데 워낙 만화 마니아였고 네. 저는 김중구 대표를 초창기부터 알았었기 때문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웹툰이나 만화 문화에 대한 진정성, 작가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저 친구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웹툰 비즈니스는 스킨십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국내에서 지금 웹툰 사업 해보겠다 저한테 자문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 가장 먼저 묻는 게 일주일에 웹툰 몇 번 보세요? 좋아하시는 웹툰이 뭐예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웹툰이 인기 있고 잘 되니까 해보자 뭐 이런 건데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기안84 같은 경우도 네. 하도 딜리버리 그 원고의 날짜를 못 지키니까 김중구 대표가 기안84 작업실이 보이는 옆 빌딩의 작업실 하나를 한 달 렌탈을 해서 계속 망원경으로 봤대요. 진짜 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계속 거짓말만 전화로 하고 작업을 안고 있으니까 네. 그걸 확실하게 지적한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네이버 본사, 네이버에 있던 본사에 책상 만들어주고 작업시켰거든요. 아, 그리고 저랑도 한 번씩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 집까지 제 차를 대리를 해줘요. 김중구 대표가. 아, 집이 그래요? 아주 멀은데 네. 분당이고 저는 상암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어봤어. 혹시 그러면 지금 연재한 작가들 집에 다 대리해주니? 그랬더니 그 당시 300명 넘는 작가 집을 다 대리해봤다는 거예요. 아, 다 모셔다 드려봤다. 자기가. 그러면서 형 동생을 다 했다는 거죠. 와. 그 정도의 작가의 스킨십이 명확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현재 세계가는 지금 1000명 정도가 연재하고 있거든요. 1000개 작품이 네이버에. 네. 그걸 다 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 포용력과 스킨십의 노하우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경우에 네이버가 갖는 작가의 장악력과 IP의 운용력이 그 회사의 생명력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과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만화가 애니메이션 감독 그 이상을 생각하자. 네. 우리는 IP의 소유자로서 네, 네.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여는 탐험가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림이시고 이게 김중구 대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공대 출신답지 않게 그런 친화력과 영업력 말하자면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해 지금도 보여요. 본인은 상장을 했으니 네. 내가 꼭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웹툰 PD다. 아,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작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믿는 거죠. 네.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믿고 있으니까 작품을 더 잘하고 있고 책임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작품들에 대한 퀄리티도 여전히 좋고 그 작품들이 이제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작품 수가 늘어나니까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웹소설 IP를 가지고 바로 웹툰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되게 로판식 로맨스 판타지가 주요 장르가 되는 이런 노블 코믹스를 많이 했는데 이거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찾아보니까 이 장르 편향성이 독자들로부터 매너리즘을 발생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걸 파악한 네이버가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다시 작가의 오리지널 네. 그리고 새로운 장르 새로운 융합 장르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요즘 인기 있는 네이버 작품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장르를 풀어낼 수 있구나 네. 라는 도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 시나리오는요 한번 실험을 했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영화사부터 스태프들부터 수백 명이 망합니다. 네. 근데 웹툰은 망하면 작가 혼자 망해요. 아, 그래서 실험성과 도전성이 훨씬 더 스펙터클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훨씬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모두가 초점 작가 자체가 스타트업입니다. 그렇네요. 아, 그렇군요. 예.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의 큰 그림대로 이렇게 정말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정책적인 지원이나 방향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정책과 웹툰 이제 산업과 문제는 이제 관계가? 웹툰 시장이 계속 빠른 시장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원래 컨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큰 그늘은 그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네. 스타 컨텐츠는 돈을 원창 많이 버는데 그 밑에 있는 90%의 작가들은 아주 어렵다는 것. 이제 그게 한국 웹툰 시장에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웹툰 작가로서 평가를 받고 연재가 시작되면 연봉이 한 평균 3천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3천에서 더 다음 작품 인기가 있어지고 계속 히트를 쳐야지 이게 뭐 연봉이 계속 억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작가들이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웹툰 비즈니스는 진입 장벽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서 높다. 역설적으로 높다.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업로드 시킬 수 있지만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버텨내면서 스타가 되기에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뜨면 바로 글로벌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그렇지 못한 작가들에 대한 대우와 또 그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잘 정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 진출과 시장 확장과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대기업들과 큰 스튜디오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시장들은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장을 백업하기 위한 기존 작가들의 그늘들 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의지가 정부에 있어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냥 한 2, 3년 해보다가 나 연재 한 번 하고 나니까 난 가능성 없나 봐라고 지쳐서 딴 데로 가버린 작가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지원 사업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현재 더 두터워진 작가층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두터워진 작가층이 있어야 뭐 지금처럼 해외 진출하고 넥스트 빅테크가 되는 길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인공지능으로 웹툰을 그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그렇군요. 사람들이 네네.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웹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네. 야, 내 저작권이 막 내 IP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생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사이언스다.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머신러닝 해서 만들어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불특정 데이터를 막 수집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생각했다. 기술이 좋아지면 그런 식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학생들 너희들 초창기 작품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데이터가 모아지는 과정을 충분히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대기업과 어깨를 겨누면서 동시에 연재할 수 있는 1인 작가로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공지능 솔루션 때문에 가능해진 거다. AI를 활용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린다면 그러면은 말씀이시죠? 수백 명을 데리고 그리는 이 스튜디오 작품하고도 1인 작가가 경쟁할 수 있는 게 바로 AI다. 네. 그런 가능성을 보자. 근데 사실 애니메이션 시장을 보면 2D가 지배하던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픽사가 만들었던 3D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랬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에서 애니메이션 장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상 받은 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3D입니다. 그럼 미국은 뭐냐면 오스카상을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은 3D야 라는 거 우리한테 계속 주지를 했던 거고 그 이유가 3D로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우리 주로 쓰는 마야, 소프트 이미지 다 미제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미제. 미국 제품이라는 미국 거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3D로 만들려면 전 세계가 미국 제품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유독 그렇게 안 하고 버틴 게 일본이었고 일본의 2D 애니메이션이 현재는 OTT를 지배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웹툰 시장의 글로벌을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웹툰을 그리는 모든 디지털 솔루션을 우리가 지배할 때가 됐다.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웹툰을 그리는 모든 솔루션이 아직까지도 미국 상품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포토샵도 쓰고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 그런 것들을 국산화한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런 기업들이 또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AI와 연계가 되고 카카오랑 연동이 돼서 우리 국산 솔루션으로 국산 작가들이 웹툰 만드는 스탠다드한 폼이 프랑스와 벨기에와 독일과 캐나다와 미국 작가를 똑같이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웹툰 시장 내에서의 기술 주도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지금 네이버 웹툰 안에서도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그 AI를 활용할 수 있게 있게끔 작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이제 정부가 조금 더 투자를 해주면 그렇습니다. 낫겠다. 그걸 네이버를 투자할 필요는 없고 네. 그 네이버가 하는 AI가 등치가 크잖아요. 네, 그걸 네. 전부 다 혁신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핵심 기술들을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기업들이 엑시트 모델을 네이버와 연결된다면 네이버 AI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작가들의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라 그런 테크놀로지 싸움이 또 배경에 있군요. 사실 네이버라는 기업은 테크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노베이션이 결국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엔 그랬다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가 발달했대요. 표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의 상상력이 따라갔는데 지금 반대로요. 시나리오 상상력이 나오면 기술이 맞춰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하고 있는 실험과 도전이 네이버의 테크를 그만큼 빨리 구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네.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저희 그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이버가 넥스트 빅테크, 어쩌면 넥스트 디즈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 막 희망이 막 생기네요. 마음을 샘솟으면서도 또 정부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어려운 수많은 만화 작가들, 새롭게 등장하는 신인 작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테크놀로지 산업이니까 기술 투자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좋은 요약입니다. 네, 오늘 한창환 세종대 교수님 모시고 그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해서 네이버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네, 내일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창환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